30년간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임원까지 올랐습니다. 자가용 한 대 없이 해외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만에 그 모든 것이 증발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의 말이죠. 이진호 씨 58세.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고 그중 8년은 임원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력이었죠. 하지만 이진호 씨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서도 그는 자가용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원 차량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받았죠. 그 돈도 고스란히 저축했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은 골프를 치러 갔지만 그는 집에서 아내, 두 자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 때 고향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국내 여행도 해외여행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가족들이 가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진호 씨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20년은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만드는 것. 그래서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거나 아니면 작은 아파트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게 그가 그린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급여의 60% 이상을 저축했고 상여금은 거의 전액 저축했습니다. 임원이 된 후에는 스톡옵션도 받았고 퇴직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8억에서 10억 정도의 자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부동산도 서울 변두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대출도 없었고 시세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모님께 물려받을 논밭도 있었습니다. 비록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진호 씨는 자신의 절제된 생활 방식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차를 바꾸고 골프 회원권에 투자할 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준비했어.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고 실속 있게 모았지. 노후는 문제 없을 거야.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노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56세의 임원 정년을 맞고 퇴직했을 때도 그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합쳐받은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그동안의 저축과 합치면 목표했던 금액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진호 씨는 드디어 긴장의 끈을 풀고 아내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안전망이 이미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까지는 채 2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퇴직 후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진호 씨는 그동안 바빴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정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래왔으니까요. 아내는 꼼꼼한 성격이었고 가계부도 빠짐없이 작성했습니다. 이진호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에게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괜찮아, 잘 관리하고 있어라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기예금으로 옮긴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견됐습니다. 여보,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이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좀 더 수익률 좋은 데로 옮긴 거야.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 걱정 마. 그 순간 이진호 씨의 머릿속에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나름대로 노후를 생각해서 한 일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진호 씨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아내 몰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주요 계좌들이 거의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진호 씨는 아내를 불러 앉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제야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아내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 나가게 됐고 거기서 갭 투자라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작은 물건을 사서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소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대전의 빌라 한 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자기 돈으로 시작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고 집값도 조금 올랐습니다. 아내는 이 방식이라면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은행에만 넣어두기 아까웠어.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어. 아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공에 고무된 아내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대전의 빌라 2채를 추가로 매입했고 서울 근교의 아파트 한 채도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갭 투자의 특성상 대출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전세금으로 대출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세가는 하락했고 매매가도 떨어졌습니다. 갭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자 한 명이 전세금을 돌려달라며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통장에서 돈을 빼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축해둔 돈 대부분이 부동산과 대출 이자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았어. 그것도 꽤 많이. 아내의 말에 이진호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니 대출금만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전세 세입자들도 불안해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2년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이진호 씨가 그토록 믿었던 안정적인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진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막막함이 교차했습니다.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진호 씨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목록은 이랬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시세 5억 원, 대전 빌라 3채 총 시세 4억 원, 서울 근교 아파트 한 채 시세 3억 5천만 원, 인천의 논밭 예상 가격 1억 원, 합계 13억 5천만 원.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보는 순간 절망스러웠습니다. 은행 대출 4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8억 원, 합계 12억 2천만 원, 실제 순자산은 1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 관리비와 각종 세금까지 합하면 월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예금은 3천만 원 정도. 이대로라면 1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즉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전 빌라는 매물로 내놓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역전세 상황이라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매로 내놓았지만 당장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던 서울 아파트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 아파트는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대출 일부를 갚고 나니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진호 씨 부부는 임시로 대전 빌라 중 한 채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좁았고 낡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끝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의 논밭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맡겼지만 농지는 거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세입자 중 한 명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돌려줘야 할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 평생 효자로 살아왔고 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었던 그였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노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82세였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이진호 씨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효자로 소문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머니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전화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서 직접 찾아뵙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설명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제 명의로 넘겨주실 수만 있다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이진호 씨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시세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 어미를 모시고 살아라. 그것만 약속해라. 예, 어머니. 당연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진호 씨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즉시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전세금을 갚고 대출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전 빌라로 함께 이사 오셨습니다. 좁은 방 하나를 어머니께 드리고 부부는 거실에서 지냈습니다.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대전 빌라 2채의 전세 계약도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액은 3억 원. 이번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진호 씨의 손에 남은 카드는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인천의 논밭은 아직 팔리지 않았고 매각하더라도 1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3억 원의 구멍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마다 이진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8세의 전직 임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200만 원. 그것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진호 씨는 또 다른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처가였습니다. 처가에 손을 벌리는 것. 이것은 이진호 씨에게 있어 그 어떤 선택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이미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처남이 둘 있었는데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결혼 후 지금까지 처가에 폐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처남들에게도 종종 도움을 주는 편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처가에서도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친정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된 투자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어떻게든 둘이 해결해보자. 우리 엄마랑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금액은 부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야. 법원 판결 나면 강제 집행당할 수도 있어. 결국 부부는 처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장모님 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진호 씨 부부는 식사를 마친 후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셨고 처남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특히 큰 처남은 화가 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임원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아예 방치하신 거 아닙니까?
누나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큰 처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장모님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작은 처남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어머님 송구스럽지만 3억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강제 집행으로 남은 재산까지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큰 처남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3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우리도 각자 살림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당장 큰 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작은 처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잖니. 그걸 담보로. 어머니. 처남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단호했습니다. 딸아이가 저 지경인데 엄마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팔든 해서 당장 급한 건 막아야지. 결국 며칠간의 가족회의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장모님의 집을 매각하고 처남들이 각각 5천만 원씩 보태서 3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형님 가족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그리고 형님은 무슨 일이든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낸 돈도 언젠가는 갚으셔야 해요. 이진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큰 처남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서 일하셨으면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하실 수가 있나요? 누나도 누나지만 형님도 책임이 크십니다. 그 말에 이진호 씨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장모님의 집이 매각됐고 처남들도 약속한 금액을 보냈습니다. 이진호 씨는 그 돈으로 소송을 화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빌라를 정리하고 장모님과 함께 셋방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을 일한 대기업 임원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진호 씨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셋방에서 장모님,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이진호 씨는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한 달에 두 사람이 버는 돈을 합쳐도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방 월세가 70만 원,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돈은 처남들에게 갚아야 할 빚을 조금씩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에는 한 달에 800만 원 넘게 벌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이진호 씨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고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옛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만나자는 연락에 이진호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골프 치던 친구들, 퇴직 후 여유롭게 지내는 선후배들을 만나기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대화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업자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두 어머니를 모시는 일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며느리와 두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툼이 잦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삶조차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밤마다 이진호 씨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돈을 아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저축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관리가 아니라 소통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재정 관리를 맡기면서도 정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아내 역시 투자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스터디 모임 몇 번 나가고 나서 수억 원을 투자한 것은 분명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어 라는 생각.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위기 대응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단 한 가지만 바꾸고 싶다고. 그것은 아내와 더 많이 대화하는 것. 재정에 대해, 미래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욕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제 이진호 씨에게 남은 것은 현재를 견디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빚을 다 갚고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는 날이 올까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때는 조금 나아질까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진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향합니다. 편의점에서 운전대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퇴직 후 잘못된 투자로 노후 자금을 날리는 사례, 부부간의 소통 부재로 위기를 키우는 경우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과 어떻게 소통하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배우자와 재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투자 결정을 혼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